안녕하십니까. 내년 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전쟁을 끝내려고 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거 무엇보다도 반가운 전망, 반가운 뉴스인데요. 따뜻한 봄이 되면 전쟁이 정말 끝날 수 있는 건가 하는 어떤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구이도 크로세토라는 국방장관은 어제 로마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내년 봄이 양측이 무기를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전망입니다. 자,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유럽은 탄약 부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자국 안보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지원할 수 있는 무기는 이미 거의 다 떨어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해임 여파로 인해서 워싱턴의 그 정치 시스템이 지금 마비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예산 통과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사실 이같이 무기가 점점 소진되기 시작하는 상황은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여태 이 서방 각국의 무기 지원을 받으면서 어떻게든 버텼지만 이제 서방의 무기 지원이 줄어들면서 무기 소진이라는 것을 이제 겪기 시작하고 있고, 또 이제 처음부터 지원 없이 전쟁을 치러온 러시아는 그 자체로 점차 무기가 소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김정은도 러시아로 초청해 줘서 푸틴이 김정은이 온다니까 그냥 버선발로 나가서 문 앞에까지 나가 마중하고 그랬던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무기 소진이라는 중요한 분수령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봄이면 양측이 출구를 모색하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라는 반가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변수가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를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CBS 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번 무기 이전으로, 즉 북한이 대포를 러시아로 보내는 소위 이제 무기 이전으로 북한이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고 CBS는 전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지원은 지난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군사협력을 논의했다라고 시사를 했었죠. 굳이 부인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이제 그 협력이 이번 주에 형태를 갖추어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CBS는 관측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수 있는 분기점에 있는데, 그 무기 소진이라는 것 때문에 좀 전쟁이 끝날 수 있는 어떤 분기점에 있는데, 이 중요한 분기점에 북한이 고춧가루 뿌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이 에피타이저 뉴스 대신에 속보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도 출첵해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으로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의학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는 어린이가 늘어나서 의학계가 그 원인과 역학 파악에 애쓰고 있습니다. 지방간, 보통 40대, 50대 넘고 또 음주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걸리는 게 이제 지방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방간이다 그러면 보통 중년 어른들의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난해 임상간질환 학술지에 실린 한 연구는 미국 어린이의 5 내지 10%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갖고 있다고 추정을 하면서 소아지방간은 소아천식처럼 이제는 흔한 질병이 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모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딸, 다니라는 딸이 8살 때 지방간에 걸렸다라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다 하면서 그때 엄마, 이 카르멘이라는 엄마는 무섭기도 했고 또 혼란스럽기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방간은 이렇게 배가 툭 튀어나온 그런 아저씨들이나 그런 걸리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우 혼란스러웠다라고 이 엄마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와 같은 사례가 미국에서는 이제 드문 일이 아닌 것으로 얘기를 의사로부터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요, 지난해 발표된 한 논문은 미국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2015년에 8,310만 명이었는데 2030년에 가면은 1억 9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간을 이식받는 경우도 많이 늘었습니다. 미국 장기기증 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간 이식을 받은 청소년은 25%나 증가했고요. 또 18세에서부터 34세 사이 소위 이 젊은 층의 간 이식은 무려 2배나 늘어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소아지방간은 비만율이 높은 미국 남동부에서 특히 더 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어떤 요인으로 이 소아지방간이 증가하게 됐는지, 그게 비만하고 직결되는가 이렇게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의사들은요, 18세 이하 소아나 또는 그 이상부터 30대까지 청소년이나 젊은 층의 경우에 주로 무엇을 먹는지 이건 이제 식습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생활습관, 예를 들어서 앉아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생활습관이 있는지, 이런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는 거의 전문가들이 확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20대, 30대 젊은 층의 지방간은 고혈압, 그리고 당뇨 등과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요즘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십 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난 가공식품과 단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간 그 단 음식과 이 가공식품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더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유전자와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섭취 시에는 이 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당장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꿀 수가 없다면 운동을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운동이 간 건강에 좋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중간 내지 다소 격한 강도의 그런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토탈 합해서 한 150분 정도 하면 체중은 크게 감소하지 않다 하더라도 간에 전달되는 지방의 원료인 유리지방산과 포도당을 줄여서 이 간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신진대사에도 운동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간 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습관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생활 습관을 많이 움직이는 패턴으로 바꾸거나, 그도 아니면 시간을 내서 집중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최소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 이 코스코에서 금을 팔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이 코스코 온라인에서만 팔았는데요. 저는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그 팩트, 뉴스를 전달해 드리고 제 생각도 좀 여러분과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이 맞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자, 우선 팩트를 먼저 전해 드리자면, 코스코가 최근 그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한 골드바가 몇 시간 만에 매진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솔드아웃 된 거죠.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커지고 있는 그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입증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코스코는 최근 코스코의 실적 발표에서 온라인에서만 판매된 1온스, 1온스는 이제 그램으로 따지면 약 한 28g 정도 됩니다. 1온스짜리 골드바가 웹사이트에 올라온 지 몇 시간 만에 모두 팔려나가고 매진됐다라고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두 개의 다른 디자인으로 제작된 이 1온스짜리 골드바는 디자인은 다르지만 무게는 똑같기 때문에 모두 다 $2,000에 1온스에 하나에 $2,000씩에 팔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도되어 있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곳보다 확실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코스코가 사실 이번에 완전 판매 매진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이 골드바는 실제 금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팔았다는데 저는 약간의 화가 납니다. 코스코가 판매한 1온스짜리 골드바는요, 현 시세보다 최소 $100 이상, 더 친다면 $120, $30까지도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입니다, 이게. 코스코가 이 골드바를 판매할 그 당시의 금 가격은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며칠 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의 금 가격은 1온스당 $1,835였습니다. 그런데 $2,000에 팔았으니까 단순히 계산해도 $165 이상 비싸게 판 거죠, 코스코가. 그날의 금시세만 봐도.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확인한 금 가격도요, 온스당 $1,834 20센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화가 나는 것은 최근 금 가격은요, 일주일 이상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스코가 갑자기 뜬금없이 금을 팔았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앞으로 금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2,000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에 코스코에서 골드바를 산 사람들은 그때 코스코에서 금 사기를 정말 잘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코스코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샀다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요, 이 월마트에서도 온라인으로 골드바를 파는데 지금 현재 1,902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세를 떠나서 이제 분명히 코스코가 똑같은 골드바를 멤버들을 대상으로만 팔았는데도 훨씬 비싸게 팔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들은 코스코를 믿고 무작정 달려들어서 싹쓸이를 했다라는 점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코스코는 이번에 이 몇 개의 골드바가 모두 판매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코는 이제 TV 같은 것도 샀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제 다시 가져가면 군말 없이 리턴을 받아주는 걸로 아주 유명한데요. 이번에 골드바를 다시 가져가면 리턴을 받아줄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아진 건 분명하고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향을 이번에 코스코가 제대로 타고 올라가서 금을 완전히 완판한 것입니다. 금 구매에 대한 관심은 보통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의 경제는 확실하게 이제 고금리가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이 고금리와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이 뭐 잡히니 안 잡히니 또 경제가 연착륙하니 경착륙하니 등등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뭘 사겠다라고 이제 결정하시기 전에 충분히 특히 이제 금이나 뭐 주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금이나 이런 것들을 사신다라고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리서치를 해보고 구매하시기를 정말 권유드립니다. 참고로요, 지난 5년 사이에 금이 가장 비쌌을 때를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5월 4일 그때 가격은 온스당 2,055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스코에서 2,000불에 팔았으니까 2,000불에 사신 분들은 사실상 최근 5년 동안에 가장 높았던 그 2,055달러에서 큰 차이가 안 나는, 사실상 정점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가격으로 산 것입니다. 금 가격은 지난 5월 4일을 정점으로 해서 그런데 계속 내리막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34달러까지 하락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올라갈 것이냐 또 계속 하락할 것이냐, 저는 지금 그걸 말씀드리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코스코가 골드바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그날 다른 데서는 1,830달러 정도면 살 수 있는데 코스코는 2,000달러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몇 시간 만에 완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얘기 듣고 저는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어지는 뉴스는 멍멍이 뉴스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그 멍멍이, 대통령의 그 반려견이, 이걸 이제 대통령이 키우는 반려견을 흔히들 뭐 공식 용어는 아니고요, First Dog이라고 부릅니다. 프레지던트, 그리고 이제 부인을, 영부인을 First Lady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대통령과 영부인이 집에서 백악관에서 기르는 그런 독을 First Dog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지금 제가 First Dog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뭐 경호원이나 백악관 직원들을 무는 개 물림 사고만 무려 11번을 일으키는 등 논란을 일으켜서 결국 백악관에서 쫓겨났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반려견 커맨더가 현재 백악관을 떠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남동생 부부에게 강아지 셰퍼드 종류의 강아지를 선물 받아서 백악관에서 길러왔습니다. 하지만 이 백악관 직원이나 비밀 경호국 경호원들을 공격해서 실제로 직원들이 물리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 경호원이 팔과 종아리를 물려서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커맨더라는 반려견의 공격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백악관에 있던 그 비밀 경호국 경호원이 이 커맨더라는 반려견에게 또 물렸습니다. 이 커맨더가 사람을 문 것은 알려진 것만 해도 11차례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결국 그 바이든 부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커맨더를 백악관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반려견이 직원들을 공격해서 백악관에서 내보내진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또 지난 2021년 백악관에서 생활하던 다른 반려견, 이 메이저라는 반려견은 한 달에 2번이나 사람을 공격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친구 집에 보내졌습니다. 진작 좀 내보내서 훈련을 좀 잘 시켜서 뭐 다시 기르려면 그렇게 훈련을 좀 잘 시켜서 다시 데리고 오든지 뭐 그렇게 할 것이지, 직원들이 11명이 물릴 때까지 이건 뭐 너무 봐준 거 아닙니까? 사람이 우선인데 직원들이 11명이 물릴 때까지 그걸 안 내보내고 재교육시키려고 안 보내고 계속 길렀단 말입니까? 보내는 거는 환영합니다만 너무 늦게 보낸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진한 안타까움이 듭니다. 사람이 우선인데 말입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 얘기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남미 주민들의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그 국경지대에 추가 장벽 건설에 착수한다는 소식입니다.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에 높은 장벽을 건설해? 이거 트럼프 정권 시절에 많이 듣던 얘기인데 라는 생각 드시죠? 네, 똑같은 걸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텍사스주 리오그란데 밸리에 추가적인 국경 장벽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정부 차원의 이 같은 행정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임기 내내 이 추가적인 국경 장벽 건설은 없습니다 라고 지난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선거 운동할 때부터 계속 공언을 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그 공약에 사실상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리고 공약을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그런 일이어서 여론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급증하는 불법 이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유력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비상 처방을 선택한 셈입니다. 이번 조치를 놓고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가 지역구인 헨리 쿠엘라 민주당 하원의원은 국경에 벽을 세우는 일은 21세기, 지금 21세기에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14세기적 해법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했을 겁니다. 분명히. 사실상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장벽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본인에 대한 공화당의 공격을 막기 위한 그런 장벽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 말할지도 궁금했는데 아까 그 연방 하원의원이 말한 적 있죠. 21세기에 벌어지는 일은 14세기적인 해법,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21세기에 벌어지는 일에 대한 14세기적 해법이라고? 그렇다면 당신은 21세기적 해법을 한번 내놔 보시지 라면서 이 말을 했던 그 헨리 쿠엘라 의원에게 반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글쎄 장벽을 세우는 일이 트럼프 전 대통령 때도 했고 지금 동안 안 했는데 방법이 정말 그거밖에 없는지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도 선거를 앞두고 국경지대에 장벽을 세우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엔 LA로 좀 가보겠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이 밀린 의료비에 대한 탕감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병원을 다니고 하면서 이제 의료비가 있는데 그 의료비를 능력이 안 되거나 여건이 안 돼서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쌓여 있는데 이걸 LA 카운티에서 탕감해 주겠다는 방안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방안인데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그렇게 해서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자, 주민들의 오래된 의료비 부채를 탕감해 주자라는 LA 카운티 정부의 계획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주민들이 체납하고 있는 20억 달러의 의료비 빚을 사들여서 이를 전액 탕감해 주는 방안을 연구하자라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탕감해주자, 바로 내일부로 탕감해주자라는 걸 통과시킨 게 아니라 탕감해주기 위한 방법을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가지고 본격적으로 연구하자. 어때? 요거를 통과시킨 겁니다. 자, LA 카운티 보고서에 따르면 82만 명의 주민들이 약 26억 달러 정도의 의료비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렇다고 LA 카운티 정부가 이 의료비 이것을 모두 탕감해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26억 달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부채가 26억 달러라고 그걸 갚기 위해서 26억 달러가 그대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약 2,600만 달러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26억 달러 정도의 의료비가 부채로 있는데 이걸 탕감해주기 위해서 26억 달러가 아니라 100분의 1인 2,600만 달러면 가능하다고? 네, 이게 가능합니다. 가능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제 병원들이 장기간 미납된 의료비를 더 이상 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면 결국 이를 콜렉션 에이전시에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넘기면서 미수금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콜렉션 에이전시에 넘기면 콜렉션 에이전시는 100달러당 1달러를 쳐줍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 받아야 할 미수금이 100달러라면 콜렉션 에이전시는 병원 측에 1달러를 주고 그 미수금의 채권을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콜렉션 에이전시가 연락을 해서 100달러를 못 받더라도 50달러 아니면 10달러만 받더라도 콜렉션 에이전시는 남는 거죠. 자기는 1달러만 주고 샀으니까. 자,
$10,000면 그렇게 되면 얼마입니까? $10,000면은 100불 주고 컬렉션 에이전에서 사오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미수금이 $10,000,000라면 $100,000 주고 사오면 되고, 미수금이 $1억 $100만 주고 사오면 되고, 자, 미수금이 $10억 그러면 얼마 주고 사오면 되죠? 네. $1,000만 주고 사오면 되죠. 그러니까 아까 미수금이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6억 그랬죠. 그러니까 $26억 그 채권을 사오려면 $2,600만 병원 측에 주고 미수금 채권을 사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LA 카운티 정부가 $2,600만 주고 사온다. 그러니까 그 정도 예산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LA 카운티 정부에서 $2,600만 예산은 물론 뭐 버겁고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불가능한 예산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순위를 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연구가 될 텐데 과연 시행된다면 언제부터 시행될지, 그리고 누가 얼마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될지 주목되는 부분인데, 이 뉴스가 새로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돼서 나올 겁니다. 그럼 업데이트돼서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애틀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애틀에서는요, 이 한인 업주가 희생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랜 기간 한 자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이웃 주민들의 신망을 받던 한 한인 업주가 자신의 업소에 침입한 무장강도의 총에 맞아서 희생되었습니다. 워싱턴주 타코마 경찰국은 지난 3일 타코마 지역에서, 그러니까 타코마는 시애틀과 붙어있는 곳이지만 일반적으로 멀리 사는 우리들의 경우에는 타코마나 시애틀이나 뭐 거의 뭐 같은 그 에어리아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는 분명히 다른 건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뭐 LA, 오렌지 카운티 그렇게 좀 구분할 수 있듯이 시애틀 바로 남쪽이 이제 타코마죠. 한국 분들은 타코마에 더 많이 사십니다. 자, 옆으로 좀 너무 많이 세면 안 되니까. 타코마 지역에 위치한 편의점 더 리틀 스토어라는 편의점에서 60세 한인 남성이 업소에 침입한 괴한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총격을 받고 희생되었습니다. 희생된 한인은 올해 60세의 찰리 박 씨. 찰리 박 씨는 16년 전 부부가 함께 한국에서 워싱턴주로 이민 와서 이 사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는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찰리 박 씨는 가족들과 함께 이 가게 건물에 마련된 주거 공간에서 살고 있으면서 일도 했습니다. 주거 공간에서 살고 있으면서 1층으로 내려가면 또 가게죠. 그러면서 평소 이제 아들과 함께 교대로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이 업소는 그런데 동네의 중심에 있어서 근처 주민들이 매일 들리는 일종의 사랑방 같은 곳이었다라고 지역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찰리 박 씨는 항상 친절하고 미소를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주민들은 기억했습니다. 현재 찰리 박 씨의 업소 앞에는 꽃과 촛불을 들고 오는 주민들의 추모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지인들과 이웃 주민들은 사망한 한인 업주가 동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래의 우리 생활이 과연 어떻게 바뀔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말 다양하게, 어쩔 때는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바뀔 터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특정 한두 가지 부분을 좀 본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투자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취향의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AI 기반 챗봇 개인 비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이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이제 투자를 받아서 막 이제 출시한 그런 IT 기업 같은 거죠. 한국에서는 옛날에는 벤처 기업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자, 스타트업 기업인 라이크와이즈라는 기업은 사용자 선호도를 반영해서 책이나 영화나 뭐 TV쇼 또는 팟캐스트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추천하는 이 챗봇 서비스 픽스라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출시했습니다. 어찌 보면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지만 또 포괄적으로 보면은 개인 비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챗봇, 로봇, 개인 비서 뭐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챗 GPT 개발사 오픈 AI의 기술을 기반으로 이 사용자의 취향을 스스로 파악해가는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픽스라는 이 AI 개인 비서를 만일 사용을 한다면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픽스, 지금 심심한데 넷플릭스에서 내가 볼만한 컨텐츠를 하나 추천해줘 라고 부탁하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액션 무비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뭐 무서운 호러 무비 같은 건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액션 무비 같은 걸 좋아해. 근데 그런 AI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물론 자료를 넣는 거에 의해서 파악하는 거겠지만, 이런 걸 다 파악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좋아할 만한 그런 영화를, 그런 컨텐츠를 추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챗봇이, 개인 비서 챗봇이 그 사용자, 즉 명령자의 개별 취향을 반영해서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그런 식입니다. 빌 게이츠는 미래의 최고 기업은 결국 이 같은 AI 개인 비서를 만드는 회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를 어렴풋이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정치권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죠? 234년 미국의 의회 역사상 첫 케이스, 전대미문의 사태, 하원 의장 해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위 책사로 유명한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의 작품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분석을 했습니다. 배넌이 팟캐스트를 무기로 자신을 추종하는 극우 의원들을 만들어내서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축출과 또 공화당의 대혼란을 주도하면서 당내에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배넌의 이 같은 파워는 하원의장 해임 다음 날 상징적으로 드러났다라는 뉴욕타임즈의 분석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하원의장 해임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 아침 워싱턴 DC의 의회 의사당에서 몇 블럭 떨어져 있는 배넌의 이 팟캐스트 녹음 스튜디오에 공화당의 맷 게이츠 의원이 나타났습니다. 맷 게이츠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하원의장 해임을 주도한 사람이죠. 스티브 배넌은 팟캐스트 그 청취자들에게 어제 하원의장 축출의 설계자이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설계자입니다. 어제 하원의장 축출의 설계자이자 우리의 영웅이 지금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라고 게이츠 의원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게이츠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합시다 라면서 청취자들에게 기부금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스티브 배넌 그 의원은 지난 수주에 걸쳐서 이 게이츠 의원의 그 하원 의장 축출 시도를 위한 전략을 함께 머리를 맞춰서 짜낸 것으로, 전략을 같이 함께 고민하고 짠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분석이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끝으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빈대 잡으러 탐지견 투입하는 프랑스. 네, 제목도 재밌고요. 내용도 재밌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내년 하계 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파리 곳곳에서 지금 빈대가 출몰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프랑스 당국이 탐지견을 투입해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빈대 잡으려고 개 투입하는 겁니다. 그것도 일반 개가 아니죠. 탐지견은 뭐 어마어마하게 돈도 많이 들여서 훈련을 정말 아주 최정예 훈련을 받은 그런 개들인데, 자,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기차와 파리 시내 지하철 등등에 빈대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탐지견을 투입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프랑스 정부가 기차와 지하철에 빈대를 찾겠다라고 탐지견을 투입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열차 안에서 빈대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열차 안뿐만이 아닙니다. 자, SNS를 통해서도 열차 안이나 지하철 또는 공항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라는 계속 제보가 올라오고 실제로 발견됐다라는 그 제보뿐만이 아니라 그 빈대를 찍은 사진까지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는 영화관 좌석에서도 빈대가 있었다라는 신고와 사진이 잇따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학교에서까지 빈대가 나타나서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라고요? 네, 프랑스 얘기입니다. 프랑스. 저기 어디 제3세계 국가 얘기가 아니라. 자, 계속됩니다. 또한 일부 프랑스, 특히 파리 기차 승객들은요, 좌석에 앉아서 빈대에게 물리느니 차라리 서서 가는 게 낫다라면서 좌석이 있는데도 앉지 않고 서서 가는 진풍경까지 낳고 있습니다. 프랑스 교통장관은 결국 긴급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방역 절차를 강화할 것이다. 또 우선은 빈대가 어디에서부터 번식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등등을 알아내기 위해서 탐지견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름답고 낭만적인 곳으로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 프랑스. 그런데 사실 요즘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파리에는요, 이 쓰레기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요. 파리 모든 데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골목 하나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냥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또 어떤 곳에는 그 인도에 이렇게 뭐 그 페리오 같은 걸 설치해서 거기서 우리가 식사도 하고, 그런 프랑스 파리의 참 페리오에서 식사하면서 커피 한 잔,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그런데 그런 페리오 인근에 쓰레기 봉지가 막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형 청소부들이 가져가야 할 그런 쓰레기 봉지들, 그런 것들이 널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그렇게 이제 거리의 쓰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대가 거기서부터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빈대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신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환경부터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의 옛날 생각보다는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해버린 프랑스가 내년에 올림픽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빈대 사건이 더더욱 발등에 불이 되고 있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빈대. 참 이 미국에 살면서요, 이 빈대 얘기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겁니다. 물론 미국에도 빈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도요, 뭐 싸구려 무슨 모텔이라든지 또는 뭐 싸지 않은 일반적인 유명한 호텔이라 하더라도 좀 관리가 부실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가끔, 아주 가끔 호텔방 또는 모텔방 침대에서 빈대가 나왔다라는 제보 사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굉장히 드물긴 하죠. 여하튼 그 미국에 와서 살면서 뭐 빈대 때문에 피해를 봤다거나 빈대한테 뭐 물려본 경험 같은 거는 오랫동안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오래전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빈대 많았죠. 사람과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빈대. 하지만 한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국에서도요.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각국 관광객이 드나들면서 아마 이제 어디에서 누구론가부터도 옮겨졌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관광객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관광객을 탓하려면 전 세계 어디나 다 마찬가지죠. 한국은 뭐 관광객 안 갑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여하튼 어디에서 온 누구로부터 옮겨졌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숙박업소 등의 위생 여건이 나빠져서 어느덧 빈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더 문제는 이 살충제를 뿌리면 될 터인데요. 사실 요즘 빈대는요, 살충제에 내성이 생겨서 살충제를 뿌려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더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호텔은 물론 병원, 앞서 말씀드렸죠. 뭐 호텔, 병원, 그리고 이제 극장, 그리고 각 아파트, 또 학교 등 무려 최근에는 약 한 40만 곳에서, 한두 군데가 아니라 프랑스 전역에 걸쳐서 무려 40만 곳에서 빈대가 출몰한 것으로 신고가 됐다라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대대적인 빈대 퇴치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여전히 빈대와의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다 안 되니까 탐지견까지 투입하겠다라는 것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여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을 텐데, 프랑스 올림픽, 이렇게 빈대가 이렇게 난립하고 빈대가 여기저기서 출몰하면 올림픽이 그야말로 빈대 올림픽 되면 어떻게 해요? 빈대 올림픽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프랑스가 이번에 제대로 빈대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네, 빈대 잡으려고 탐지견 투입하는 프랑스 얘기, 오늘 보너스 뉴스였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찐 구독자님들에게 특급 감사를 드리고요. 방문으로 오신 분들은 오늘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